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카이스트가 신입생 선발 면접 수학 문제 2문항 중 1문항을 잘못 출제해 전원 정답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의 직각 표기를 빠뜨리면서 발생한 일인데 일부 학부모들은 한 과목의 절반을 날린 셈이라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나설 때라며 관련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크게 단축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서 자살률을 10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와인이나 위스키 등의 해외 직구가 늘고 있는데 실제로 가격을 비교해보니 국내에서 사는 게 더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직구는 배송비와 세금이 추가로 부과됐기 때문인데 판매자들이 세금 부과 고지를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OECD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학업 수준을 비교적 잘 유지했다는 평가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군용 드론이 한 마을을 공습해 최소 85명의 주민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반군을 상대로 작전을 펼치던 정부군이 5인 공격을 한 건데 피해를 확인하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2차 공격이 가해져 참사가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이제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모든 정신건강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자살률을 10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정신건강의 대표적 지표 중 하나인 자살률. 한국은 수년째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입니다. 하루 평균 35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 정부가 이런 자살률을 10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서 자살률이 1위이고 또 행복지수는 꼴찌입니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대단히 낮습니다. 이를 위해 자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정신질환을 더는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어젠다로 삼아 챙기기로 했습니다. 먼저 현재 10년 주기인 정신건강 검진을 청년층부터 2년 주기로 크게 줄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항목도 확대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 등을 쉽게 털어놓을 기회도 늘려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정기적인 신체 건강검진으로 몸속 질병을 미리 잡아내듯 마음속 정신건강을 대상으로도 국가 차원의 조기 진단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체 139병상에 그치는 정신응급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확대 설치하고 회복 지원을 위한 재활시설과 관련 서비스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은 새로 만들어질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총괄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뿌리부터 바꾸는 과정들을 윤 대통령이 하나하나 챙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신체 건강 관리를 넘어 이제 마음에 투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가 실제 자살률 감소 등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으로 강조한 것은 조기에 정신질환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겁니다. 정신건강검진을 2년 주기로 단축하면서 청년층 300만 명 정도가 매년 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검진에서 나온 위험군뿐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은 160만 명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중고위험군으로 분류된 8만 명은 당장 내년부터 상담 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위험군으로 나오거나 동네 의원에서 진단받는 경우도 상담 치료로 연결됩니다. 보건당국은 해마다 대상자를 늘려 위험군이 아닌 사람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 4년 뒤엔 전 국민의 1%에 해당하는 50만 명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상담은 한 번에 1시간씩 평균 8번 정도 받고 바우처를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늘어나는 대상자를 고려해 국가 자격증을 지닌 정신건강 전문 요원과 임상심리사 외에도 민간 자격자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젊을 때 발병률이 높은 정신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기 발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조울증, 조현병 등 주요 정신질환이 20, 30대에 주로 발병한다는 것 하나와 조기 발견 시 상담과 약물 치료 등으로 적절한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심리상담 관련 예산은 286억 원 정도로 향후 5년 동안 7,8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증 정신질환 관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24시간 응급 현장에 출동할 인력을 확충하고 폐쇄병동 등 치료 수가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 퇴원 후 주사제 같은 치료제의 본인 부담금도 완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신건강혁신안이 청년층에 집중되다 보니 노인이나 소아 청소년의 정신질환 대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정신장애인의 보험 가입 장벽이나 취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선언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중국에서 급격히 확산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어린이 환자가 국내에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폐렴은 다른 질환과 함께 유행할 우려까지 겹치면서 감염병 대응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조용선 기자입니다. 어린이 병원 대기실에 진료를 기다리는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호흡기 질환 증세로 마스크를 쓴 어린이 대기자는 수십 명에 이르고 병상 50개도 모두 찼습니다. 최근 감기 증세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진단을 받는 상황. 병원을 함께 찾은 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중국 폐렴 유행도 하고 있다고 하고 이제 그쪽 계열인 것 같은데 더 자세한 건 검사를 조금 더 해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국내 마이코플라즈마 입원 환자는 최근 4주 동안 2배로 늘어나며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 연락왔는데 내일 됐더니 애가 기침을 말할 수 없이 많이 하고 그 다음날 됐더니 엑스레이가 허옇게 됐더라.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진행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부 어린이 병원은 병실마저 부족한 상황이라 진단을 받고도 입원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그러나 최근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2019년 유행 때보다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이에 대해 소아 감염병은 급격한 확산 가능성이 큰데 중국이나 타이완 등의 마이코플라즈마 확산세가 비상인 상황에서 국내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 면역력이 약해진 지금 시기에 독감이나 코로나 등과 함께 감염될 경우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의학계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 세균이 더 강력해진 원인을 항생제의 내성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와 중국 상황을 공유하는 긴급회의 등을 진행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치과 진료를 받다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지난 4년간 1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치과 이물질 삼킴 사고 건수가 112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비롯한 보철 치료 도중 발생한 사고가 83.2%로 가장 많았고 충치 치료나 사랑니 발치, 치아 교정 등의 진료 행위 중 발생한 경우가 26.8%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물질 삼킴 사고는 주로 고령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전체 피해 건수의 67.9%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발생했고 만 14세 이하 어린이가 피해를 본 경우는 7.1%로 집계됐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1일 구미 지산셋강의 큰 고니 폐사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반경 10km 이내 가금류 사육 농가를 이동 통제 조치하고 3km 이내 농가를 긴급 검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시 만경강에서 포획한 야생 조류와 지난 4일 전남 고흥군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현대인의 삶과 분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필수 기기, 바로 스마트폰일 텐데요. 이 스마트폰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또 다른 특별한 재미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없지만 사진 속에서는 나만의 이색 크리스마스 트리가 등장하기도 하고 휴대폰을 이용해 벽면을 영화 스크린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옥수수 알갱이가 눈앞에서 순식간에 팝콘이 되는 마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과톡에서 모두 확인해 보시죠.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세상은 다가올 크리스마스로 한껏 들떠 있고 Take a look at the 5 and 10. It's glistening 다들 신난 모습인데 with candy canes and silver. 잠깐만,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It's beginning 나도 재밌는 파티를 열 수 있잖아. 크리스마스 파티 가보는 거야. in every store. 그래서 바로 파티를 준비한 MC 현민. 메리 크리스마스. 아유, 신난다. 아하, 설마 이분인가요? 야, 한껏 꾸미고 오라고 했더니 아주 그냥 제대로 꾸미고 왔네. 과해. 저의 베스트 프렌드 괴사를 초대를 했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잘 꾸몄잖아, 이렇게. 아니 근데 파티치고는 막 그 트리도 없고 너무 이것만 입고 썰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야? 다 준비를 했어. 지금부터 트리를 만들어 보자. 자, 이제 준비가 끝났어. 지금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려면 이것만 있으면 돼. 휴대폰만 있으면 된다고요? 자, 어떻게 만드느냐? 후레쉬를 켜. 그러고 카메라 앞에다 갖다 대. 그리고 막 그려봐. 막. 별도 그리고 막. 칙칙칙. 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성이 됐어. 어두운 곳에서 그림을 그리듯 플래시를 몇 번 흔들었더니 이런 사진이 딱 선명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성됐습니다. 이번엔 플래시 2개로 동시에 그림을 그리자 이런 사진이 나왔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줄 거야. 잘 들어. 어두운 장소를 찾아가서 카메라를 고정해줘. 그리고 ISO를 최저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ISO는 빛에 대한 민감도인데요. 이걸 높게 설정하면 설정할수록 사진이 밝아지고 낮게 설정하면 사진이 어두워집니다. 자, 보통 이제 어두운 곳에서 찍을 때는 그 ISO를 높여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밝은 빛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거기 때문에 낮춰서 찍는 게 좋아, ISO를. 안 그러면 배경도 밝고 빛도 또 밝아서 그냥 싹 망하게 돼. 알겠어? 응. 두 번째 조건은 셔터 스피드를 최대한 길게, 느리게 해주는 겁니다. 셔터 속도가 빠를수록 역동적인 움직임을 잘 잡아주는 거거든. 만약 셔터 스피드가 100분의 1로 설정되어 있다면 100분의 1초 만에 셔터가 닫혔다 열린다는 뜻. 하지만 우리는 지금 되도록 많은 잔상을 남겨서 사진을 찍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셔터가 최대한 천천히 움직이게 해줘야 하는 거지. 이런 카메라의 특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라이트 페인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크리스마스 라이트 페인팅으로 특별한 사진을 남겨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러면 사진도 잘 찍었고 좋은 파티였습니다. 그럼 전 이만. 잠깐만 괴사. 아직 2부 코너가 남아있어. 어? 2부는 영화를 볼 거야. 영화? 그렇지, 영화. 바로 이걸로.
돋보기? 돋보기. 이걸로 영화를 볼 프로젝터를 만들 수 있다고?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스티로폼을 이 렌즈 모양대로 잘라줄 거야. 아, 맞다. 어린이 친구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아셨죠? 스티로폼에 돋보기 렌즈를 대고 선을 그린 뒤 모양대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잘랐지. 이 구멍 사이에 이 돋보기를 껴주는 거야. 구멍에 렌즈를 잘 맞추고 글루건으로 잘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상자에도 똑같이 원형 구멍을 만들어준 뒤 여기에도 돋보기를 붙여줍니다. 떨어지지 않게 잘 고정해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이 상자 안에 렌즈를 낀 스티로폼을 이렇게 가운데에 놔줘. 자, 그리고 이 뒤에 이제 휴대폰을 이렇게 거치를 하고 상자 뚜껑을 닫은 뒤 불을 끄면 오호, 이럴 수가. 빔 프로젝트처럼 영상이 나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갔네요? 이 돋보기의 렌즈는 볼록 렌즈야. 그러니까 물건을 크게 볼 때 쓰는 만큼 사물을 확대해주는 효과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볼록 렌즈 2개를 합치면 더 고배율의 렌즈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화면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야. 또한 볼록 렌즈는 일정 거리 이상에서 상이 뒤집히는 성질이 있어 휴대폰을 놓을 때 이렇게 거꾸로 놓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럼 일반 프로젝터도 같은 원리인가요? 아, 빔 프로젝트? 아이, 그건 좀 다르지. 일반 빔 프로젝트는 광원 램프에서 나오는 3가지 색상으로 분리한 뒤 다시 하나의 이미지로 투영해 선명한 화질의 영상을 구현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시네마 영화를 한번 보자고. 그런데 휴지가 젖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걸 이제 넣은 상태에서 그렇게 한창 과톡 감상 타임이 이어지는데 잠깐만. 괴사, 입이 좀 심심하지 않아? 그치? 조금. 이런 걸 볼 땐 또 팝콘 아니겠어? 팝콘 있어요? 그럼 짜잔! 어이? 그냥 옥수수? 아 뭐야, 그냥 옥수수잖아. 잠깐. 이게 뭘 모르네, 괴사. 이게 옥수수라고? 내가 지금부터 마술을 보여줄게. 자, 팝콘통을 들고 흔들자 어이? 팝콘이? 자, 팝콘이 나타났다. 짜잔! 와,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것도 다 과학이지. 과학? 그래.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먼저 컵에 팝콘을 담아줘. 자, 팝콘을 넣은 다음에는 이 팝콘 위에 팝콘 옥수수를 덮는 거야. 최대한 팝콘이 안 보이게. 자, 이 상태에서 자, 이걸 딱 잡고 움직이게 되면 자, 팝콘이 위에 딱 나타나게 되는 거지. 크기가 다양한 고체 입자들이 섞인 것을 장시간 흔들 경우 결국 알갱이가 큰 입자들이 맨 위로 떠오르게 되는 현상. 이는 일명 브라질 땅콩 효과로 불리는데요.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시리얼을 그릇에 부었을 때나 각종 잡곡을 섞어서 운반할 때
작은 입자의 재료가 어느새 맨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 발견된 이후 이 현상이 일어나는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큰 알갱이 사이의 공간으로 작은 알갱이는 내려갈 수 있지만 작은 알갱이 사이의 공간으로 큰 알갱이가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지만 특정 상황에서 큰 입자가 가라앉고 작은 입자가 떠오르는 역브라질 땅콩 효과도 존재해 아직 완전히 증명된 이론은 없는 물리학계의 난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알려드린 꿀팁으로 즐거운 크리스마스, 즐거운 연말 되시길 바랄게요. 자, 함께하자.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과톡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양한 동물의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사이언스주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을 만나볼까요? 먼저 두 분이 영화 주토피아 보셨나요? 네네네. 네, 이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주인공보다 그 일처리가 엄청 늦었던 그 네네. 나무늘보 캐릭터 있잖아요. 네네. 그 친구가 재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보통 이제 이 주토피아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면 다른 그 주인공 메인 캐릭터보다는 이 나무늘보 캐릭터를 가장 먼저 꼽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 주인공 못지않게 인기를 끈 캐릭터가 이 바로 나무늘보 플래시로 나왔던 이 캐릭터인데 이 덕분에 이때 이 나무늘보에 대한 관심까지 커지면서 이 사람들이 좀 나무늘보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가 나무늘보의 모습을 상당히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나무늘보는 포유류 가운데 가장 느린 동물입니다. 이 평균 시속이 900m 정도로 1분당 15m씩 움직이는데 100m 달리기를 하면 결승점까지 가는데 6분에서 7분 정도가 걸리는 셈입니다. 뭐 이마저도 가다가 체력이 좀 떨어지면 더 느려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포식자가 쫓아와서 최선을 다해서 도망을 친다고 해도 시속 1.6km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물에서는 평소보다 한 3배 정도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나무늘보는 정말 급할 때는 일부러 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더 느린 것 같은데요. 근데 나무늘보는 땅에서보다 이 나무 사이를 좀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느리게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진짜 땅에는 잘 내려오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나무늘보는 일생의 90% 가까이를 이 나무 위에서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지역에 나무가 아주 많이 우거진 열대우림 지역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모습의 대부분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모습인데 실제로 이 나무늘보는 이 상태로 한 18시간 넘게 잠을 자기도 하고요. 먹이를 먹기도 하고 뭐 심지어 출산과 육아까지도 모두 나무 위에 매달린 상태에서 합니다. 이 나무늘보가 유일하게 땅에 내려오는 때가 볼일을 보러 이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인데 이렇게 배설 많은 땅 위에서 하는 이런 독특한 습성 때문에 나무늘보가 그나마 이 시간에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나무늘보에게는 사실상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땅에서는 이 나무늘보의 움직임이 더 느려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천적들이 이때를 노려서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네, 다른 생활은 다 나무 위에 사는데 볼일만 땅 아래로 내려와서 한다는 게 특이한데요. 자, 그렇다면 하루에 몇 번 정도는 내려와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언뜻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이 나무늘보는 나무 위에 살도록 적응이 아주 잘 된 동물인 만큼 자주 내려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속도가 느린 만큼 이 나무늘보의 소화 속도도 아주 느린데요. 보통 한 번 먹이를 먹으면 소화가 다 되는 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나무늘보의 위가 여러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박테리아가 살고 있어서 나무늘보가 먹은 이 나뭇잎 같은 것들을 천천히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 속 내용물이 완전히 다 사라질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대소변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보기 때문에 땅에는 거의 내려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 속도가 느리다는 게 바꿔 말하면 나무늘보가 먹이를 자주 먹지 않는다는 뜻이 될 텐데요. 이 나무늘보는 잡식성으로 영양소 보충을 위해서는 곤충이라든가 뭐 도마뱀 등을 잡아먹기도 하지만 주로 이 나무 위에서 잎이나 가지를 따먹습니다. 이렇게 나무늘보는 움직임도 없지만 신진대
대사율도 아주 낮다고 합니다. 또 이 보통 체온이 30에서 34도 정도로 일반적인 포유동물보다는 낮은 편인데 그만큼 이 에너지 소모가 적기 때문에 먹이를 자주 먹지 않아도 생존에 큰 지장이 없는 거죠. 네, 움직임만 느린 줄 알았는데 뭐 소화도 느리고 신진대사 자체가 굉장히 느린 동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나무늘보가 색깔이 사실 그 나무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찾기가 좀 어렵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이 나무늘보 사육사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관람객들이 나무늘보를 찾을 수가 없다면서 이 현장에서 한참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무늘보가 한마디로 보호색을 띠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보통 이 털은 우리 머리카락처럼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로 자라잖아요. 그런데 나무늘보는 항상 배를 위로 향한 채로 거꾸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털이 바닥을 향해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 앞쪽이 아니라 등 쪽 방향으로 털이 자라는 거죠. 심지어 비가 와도 배에 물이 고이지 않고 털을 따라서 양옆으로 흘러내린다고 하는데요. 나무늘보의 털은 이 보기에도 풀과 같이 이런 색을 띠지만 실제로도 이끼가 자랄 수 있습니다. 이 털 가닥마다 움푹 팬 홈이 있어서 조류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다가 또 이 나무늘보가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털 안쪽으로 녹조류가 자라기 쉽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긴 녹조류는 아주 빠르게 자라서 나무늘보의 털이 녹색으로 보이게 만들어주고요. 또 이 지방 성분이 많아서 때로는 이 나무늘보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또 나무늘보의 털 안에는 이 녹조류뿐만 아니라 한 900마리 정도의 나방과 같은 그런 벌레들이 살고 있고 또 이 80여 종의 곰팡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나무늘보는 벌레들한테는 서식지를 제공하면서 또 가끔 비상식량으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곰팡이에서 나오는 항생 물질로 감염병을 예방하기도 하면서 공생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네, 워낙 느리다 보니까 털에서 이제 다른 곤충과 곰팡이가 자랄 정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그 나무늘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매달려 있잖아요. 이제 힘이 상당히 강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먼저 영상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올해 초에 이 싱가포르 동물원에서 나무늘보가 자는 모습이 외신에 보도가 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나무늘보가 새끼를 배 위에 올려놓고 잠이 든 모습인데 보시면 이 두 발로만 나무를 움켜쥔 채로 아주 평평한 자세로 공중에 누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배 위에 있는 새끼도 아주 곤히 자고 있고 어미도 이 자세로 아주 평화롭게 자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영상을 접한 사람들이 나무늘보의 이런 엄청난 악력 그리고 근력이 놀랍다 이러면서 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화면 속의 나무늘보는 발가락이 2개인 두 발가락 나무늘보인데 사실 이 모든 나무늘보가 발가락이 2개인 것은 아닙니다. 이 나무늘보는 앞발가락 개수에 따라서 크게 3발가락 나무늘보과와 2발가락 나무늘보과로 나눠지는데요. 2발가락 나무늘보는 보통 열대우림 쪽에서 생활을 하고 이 3발가락 나무늘보는 주로 숲이 많이 우거진 그런 지역에서 산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상 발가락 개수 외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 발가락 보면 뭐 아주 굵으면서도 탄탄해 보이고 또 날카롭게 구부러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발가락으로 나무에 이렇게 갈고리를 걸듯이 매달려서 오랫동안 버티기도 하고요. 또 나뭇가지 사이를 자유자재로 옮겨 다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게 되게 힘들게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곤히 자고 있고 움직이지도 않아서 놀라웠는데요. 이게 단순히 뭐 발가락뿐 아니라 뭐 코어도 강해야 되고 굉장히 힘이 셀 것 같은데요. 얼마나 힘이 셀까요? 그래서 이 미국 연구팀이 나무늘보의 소나기 힘을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 코스타리카 나무늘보 보호구역에 사는 갈색목 3발가락 나무늘보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본 건데 연구팀이 단면이 반원으로 된 나무 기둥 2개를 준비를 하고 이 기둥의 간격을 바꿔가면서 이 나무늘보의 손 힘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의 두께에 따라서 나무늘보의 소나기 힘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본 건데요. 그 결과 이 평균 몸무게가 3.8kg 정도인 이 작은 나무늘보의 소나기 힘이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의 평균 힘보다 2배 이상 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구팀들이 이 나무늘보는 특히 또 자기 체중 이상의 무게도 한 손으로 지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팀들이 이 나무늘보가 매달려 있을 때 떼어내려면 이 발 하나에 한 명씩 붙어서 매달려서 떼어내야 할 정도로 손힘이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보통 4명에서 5명이 한 마리의 나무늘보를 떼낼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영장류의 경우는 또 앞다리보다는 뒷다리에 무게를 더 싣는 편인데 나무늘보는 매달릴 때 보면 이 팔다리 4개에 거의 비슷한 무게를 두어서 매달리는 것으로 관찰이 됐고요. 네. 특히 관찰한 나무늘보들이 모두 왼손잡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손의 손아귀 힘이 오른손보다 16% 이상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역시 영장류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인데다가 오른쪽 힘이 더 센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결과라고 이 연구팀이 설명을 했습니다. 예, 나무늘보와 악수를 할 수가 있다면 사람보다 훨씬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그 나무늘보는 나무에서 생활하기에 최적화된 동물이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런 것도 모두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나무늘보의 조상이 고대 남아메리카에 살던 이 메가테리움이라는 아주 큰 동물로 알려졌는데 크기가 최대 6m에 달하고요. 몸무게가 4톤까지 나갔었다고 합니다. 네. 땅늘보라고 불리던 이 동물이 덩치에 비해서는 좀 온순하고 나무도 탈 수 없어서 이 선체로 나뭇잎을 뜯어 먹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뭐 제규어라던가 호랑이 같은 천적들에게 모두 잡아먹히고 또 인간한테 사냥을 당하면서 이렇게 나무늘보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대신에 천적을 피해서 나무 위로 도망갈 수 있었던 그런 작은 덩치의 나무늘보만 살아남으면서 점차 이 몸집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막상 이 나무늘보들이 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먹이가 영양소가 부족한 나뭇잎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신에 신체의 대사 속도를 줄여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고요. 또 이 변온동물의 특징을 이용해서 체온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유류지만 체온 조절 기능을 버리는 대신에 이 적게 움직이고 적게 먹으면서 나무 위에서 생존하는 편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사이언스주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동물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생김새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나무늘보도 늘보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81개국이 참여한 만 15세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며 다른 나라만큼 교육 공백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인데요. 수학은 교육 격차가 더 확대됐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OECD가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81개국 가운데 수학 점수 6위, 과학 5위, 읽기 4위를 기록했습니다. OECD 회원국 점수만 놓고 비교하면 순위가 더 높아져서 수학과 과학이 일본에 이어 2위였고 읽기는 3위였습니다. 오차를 감안한 최고 최하 등수를 놓고 봐도 직전 조사보다 모든 영역에서 순위가 높아졌는데 점수 자체는 역대 두 번째로 나빴던 2018년과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나라들 점수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등수가 올라갔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전 세계 공교육이 파행 운영된 가운데도 우리나라만은 학업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됐기 때문이란 평가입니다. 우수한 원격교육 인프라가 있었고 거기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빠르게 적응해서 교사들의 지원을 받기가 용이했다라고 답변하는 비율이 이제 높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도 학교하고 떨어져 있다라고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응답 그런 외로움을 느꼈다라는 비율이 많이 높거든요. 성별 비교로 보면 수학은 남학생, 읽기와 과학은 여학생의 점수가 높았고 2018년 대비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올랐지만 남학생의 읽기 점수만은 하락했습니다. 또 수학은 상위권과 하위권 편차가 확대됐고 학교 간 그리고 학생 간 편차도 OECD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같은 학교에서 학생 간 성취 수준 분포 비율이 OECD는 10년간 5%포인트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30%포인트 가까이 확대돼 개인별 수준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아래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수학 영역에서 실제로는 13%가량이 킬러 문항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강북구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수능 수학 영역 46개 문항 중 13.4%인 6개 문항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킬러 문항으로 출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답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진 22번의 경우 대학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 나왔다며 선행학습을 한 학생에게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교육당국은 수능에서 전반적으로 킬러 문항 출제가 배제됐다며 까다롭다고 평가받는 문항도 교육과정에 위배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이스트 신입생을 뽑는 면접에서 수학 문제의 2문항 중 1문항이 잘못 출제돼 전원 정답 처리가 결정되면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카이스트는 5일 일반 전형과 고른 기회 전형 면접 응시자들에게 수학 2번 문제에서 직각 표기가 빠져 전원 정답 처리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면접 전형에 응시한 학생의 학부모는 YTN과의 통화에서 수학 문제가 총 2문제뿐인데 1번 문제보다 2번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학생들은 한 과목의 절반을 날린 거나 마찬가지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원 정답 처리 대신 부분 점수 등을 이용해 채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서는 출제 오류가 나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여러 과목과 전형들을 종합해 평가한다는 점에 대해 학부모들의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의로 기기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애플의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비자들이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애플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들에게 7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아이폰 성능이 영구적으로 제한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원고들이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어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이 내년부터 해외로 나가는 요소 물량을 쿼터제 등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요소수 값이 이미 30% 가까이 오르는 등 가격 급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당국의 통관 보류가 자국 내 요소 수급을 위한 단기적인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소 공급난이 길어질 것을 우려한 중국이 내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 수출하는 요소 물량을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요소업계 관계자는 중국 현지 업체로부터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요소 쿼터제를 시행할 것이란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응책 마련을 위해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도 수입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요소 쿼터제 시행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며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 내 요소 수급이 원활해지는 내년 1분기까지 적어도 앞으로 2~3달가량은 통관 지연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요소 쿼터제가 시행된다면 지금보다 사태가 장기화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나라별로 쿼터제는 시행하지 않고 해외로 빼낼 수 있는 물량을 아마 정하는 식으로 될 겁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반기 이상 가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닥칠까 우려하면서도 우선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그 영업용 하는 사람들은 사재기 하는 걸 지금 좀 자제하는 분위기예요. 우리가 일부 판매업자들 배불러 주지 말자고. 하지만 쿠팡 등 온라인 사이트에선 요소수 가격이 하루 사이 30% 가까이 뛰는 등 가격 급등은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수 가격 인상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 논의는 시기상조라면서도 사재기 열풍으로 번지지 않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혼술 문화가 확산하며 와인이나 위스키 등의 해외 직구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해외 쇼핑몰 가격만 보고 국내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더 비싼 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혼자 술을 마시는 이른바 혼술족이 늘어나며 와인이나 위스키 등의 해외 직구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26억 원 정도에 머물렀던 주류 해외 직구는 4년 만에 344억 원으로 10배 넘게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이는 판매 가격이 국내 대형마트 온라인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해외 선택권이 더 많은 것 같고 세금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소비자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와인과 위스키 각 10종류씩 20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실제 판매 가격은 많이 달랐습니다. 와인은 10개 제품 가운데 8개가,
위스키는 10개 모두 국내 가격이 더 저렴했습니다. 해외 제품은 총 구매 비용이 적게는 7%, 많게는 200% 더 비쌌습니다. 배송비와 세금이 나중에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배송비와 세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세금은 상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에 구매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청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해외 직구로 위스키를 31만 원 정도에 샀는데 나중에 관세, 주세 등이 붙어 결국 42만 원 넘게 지불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자 판매자는 세금 부과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해외 직구를 이용할 때 관세와 주세를 포함한 주류 세금은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세금 산정 기준을 참고해 정확한 액수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한 마을에서 군용 드론의 공습으로 민간인이 80명 넘게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으로 오인한 정부군의 공격이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족을 잃은 주민들이 슬픔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인을 잃은 신발들이 피해자 수를 짐작케 합니다. 나이지리아 중북부 카두나주의 투둔비리 마을. 현지 시각 3일 밤 군용 드론이 민간인들을 공습했습니다. 북부 지역 반군을 겨냥해 작전을 펼치던 정부군이 주민들을 반군으로 오인한 겁니다. 숨진 사람만 80명이 넘었고 60명 넘게 다쳤습니다. yaran gidanmu gaba ɗaya da na yi na ba amma ni nawa kan kaina guda 6 ne. Zuwa can kuma wasu samarin garinmu sun hito wanda ba a kashe ba. Suna hitowa kuma suka sake sako wani bam ɗin na biyu. To yan matasan mu kamar waɗannan duk sun mutu. 당시 마을에선 무하마드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슬람 축제가 열리고 있었고 희생자 상당수는 여성과 어린이였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도 오폭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The Nigerian army was on a routine mission against terrorists, but unfortunately, some members of the Tudunbiri community. 나이지리아군은 아프리카 탈레반으로 불리는 이슬람 극단주의 보코하람, 또 이슬람 국가 서아프리카 지부 등 북부 반군들과 10년 넘게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코하람 등 반군들은 민간인 학살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고 정부군도 드론을 활용한 공습에 의존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나이지리아에서 오폭 등으로 민간인이 숨진 피해 사례는 최소 14건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육군은 내년부터 서부전선 전방사단인 1사단과 9사단, 25사단의 신병교육대대 임무가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병역 자원의 감소와 첨단 과학기술을 고려한 군 구조혁신 차원에서 미래 육군 병력 구조를 설계해왔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이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야전 신병교육대대 임무를 해제하거나 부대를 해체할 예정이라고 밝혀서 전방사단 신병교육대대가 추가로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육군 신병교육은 사단 교육대대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사단 교육대대가 줄어들면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훈련병의 비중이 커질 전망입니다.
북극 그린란드 눈의 납 성분이 10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극지연구소 이강현 박사팀은 2017년 그린란드에서 채집한 눈 시료로 북반구 대기에서 배출된 오염물질과 기원지를 추적한 결과 2012년에서 2017년 쌓인 눈의 평균 납 농도는 단위 그램당 10.6 피코그램으로 2003년에서 2009년 평균보다 49%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그린란드 눈 시료에 기록된 납 성분의 기원지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 36%에서 2010년대 23%로 13%포인트 감소했는데 이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무렵부터 중국이 오염물질 저감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램펄린처럼 탄성이 있는 표면에 물방울을 떨어뜨려 전기를 얻는 물방울 기반 발전기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경희대 최동휘 교수팀은 압축을 받을 때 휘어지는 현상인 압축 좌굴 현상에 기반한 4차원 프린팅 공정 기술을 새롭게 제안해서 떨어지는 물방울로부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발전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발전기는 통통 튀는 탄성 구조를 이용해 물방울의 역학적 에너지 일부를 소잔의 탄성 에너지 형태로 변환한 뒤 추가로 수확해 기존 발전기 대비 약 30% 향상된 에너지 생산량을 보였습니다. 또 약 10,000개의 물방울을 반복 활용해서 소자의 성능을 검증했으며 안전성과 내구성까지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극한 환경에서도 광학적 특성을 유지하며 복사 스펙트럼을 제어할 수 있는 열 복사 제어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키스트 김종범 박사팀은 란타넘이 도핑된 주석 산염을 방막 형태로 제작해 섭씨 1000도의 고온과 강한 자외선에도 산화되지 않는 내화 전도성 열 복사 제어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소재를 사용하면 공기와 만나 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없이도 열 복사를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열광 전지 발전 기술로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여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2월 수상자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정 교수는 해양과 지구 시스템의 탄소 교환량 자료 없이도 대기 이산화탄소 변동성만으로 해양의 역할을 추적하는 등 전 지구 탄소 순환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매달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선정해서 이달의 과학기술인상과 함께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합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기 증세를 호소하는 어린이 사이에서 진단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기침, 콧물 등 감기 증상이 있다면 다 지나가겠지 하고 참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 예방을 위해서 손 자주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생활 속 개인 위생 수칙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